출발해도 되겠습니까? 예, 갑시다. 밀락동으로 갑시다. 예, 잘 모시겠습니다. 택시 하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예, 한 6, 7년 정도 됐습니다. 6, 7년요? 예, 예. 어느 방향으로 가드릴까요? 뭐, 큰 길로 가드릴까요? 편하실 대로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편하실 대로. 내가 이게 부산의 고향이에요. 아, 그래? 예, 여기 그 철양에 있는 그 부산중학교, 부산고등학교. 아, 예, 그렇습니까? 하수구였어요. 아, 원래 여기 고향이시고요? 아니, 원래는 내가 울산인데. 아, 예. 예, 그때 이제 중학교 시험, 고등학교 시험이 있었잖아요. 아, 예. 지금은 시험이 없지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서울로 가셨네. 이 예, 예. 부산, 우리 때는 부산진역이 종점이었거든. 예, 맞습니다. 부산역을 한참 그 짓고 있을 때예요. 예,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역이 완성이 됐는데, 그래서 저 역 앞에 이제 분수대가 만들어져서 아, 그 예. 분수가 참 아름다웠죠. 예, 예. 부산은 그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게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 유턴하는 게 참 힘들어요. 옛날에 여기가 중앙구청이 있었어요. 이 하나은행 건물 여기. 아, 이 여기가 초량시장이었고, 예, 예. 여기가 초량 육거리. 초량 상가 아파트 중에는 우리 때는 없었는데 그 직후에 지은 건데 굉장히 오래된 거지. 부산이 이제 그 발전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발전이 참 느린 곳이에요. 여기가. 예, 예. 지형상 좀 그렇습니다. 산이 많아서. 그래도 광안대교가 만들어지고 예, 예. 이 수영만 쪽에 다 개발이 되면서 예. 소위는 예, 부산이 옛날보다는 완전히 면모가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저쪽에 그 대신동 쪽에 그 부자들이 많이 살았고 예. 광복동이 제일 번화가였고 시청이 거기 있었으니까. 예. 예, 예. 저 개인적으로 그 우리 변호사님 골수 팬은 아니지만 좋아합니다. 난 골수팬 아닌 사람을 싫어해요. 이 농담입니다. 제가 골수팬 아니라는 거 보니까 우리 그 기사 아저씨가 이게 좌파인 거거든요. 저는 중도입니다. 이 농담이에요, 농담. 아니 그러니까 농담으로 예, 예, 농담으로 들리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 제가 썰점부터 많이 뵀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이제 썰점 보면 요즘 이제 또 TV 자주 나오시니까 이게 화를 내시는데 귀여워요. 솔직히 아니, 화를 제가 내는 연세가 게- 있으신데 화를 내리고 내는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쪽에다 예, 뭐라고 할까 서로 그 멤버들끼리 다 알고 하는 그걸 방송에서는 합의라고 그래요. 합의만으로 예, 하는 예, 거 알고 하는 거지. 근데 그런 모습이 그냥 제가 나이도 한참 어린데 귀엽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아이고 괜찮아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는 정치를 안 했었어요. 정치를 안 해서 좋아한다고. 예, 예. 그냥 요즘 보면 다 그냥 조금 이렇게 그래요. 이름이 예. 있으면 아니 뭐 그 비례나 이렇게 가시려고 하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를 이번에 내가 쭉 지켜보면서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할까? 예. 내가 예컨대 우리 그 국가적 큰 어젠다, 이 의제 있잖아요. 예, 예. 국가적으로 이게 어떤 경제 문제든 보험 문제든 외교 문제든 뭐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공부가 돼가 있는 분들도 예. 개인의 입신행달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국가를 위한 어떤 소명의식이 있고 예. 또 열정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 국회의원을 이 공천 작업을 할 때 예. 여성 가산점, 청년 가산점 하는 데 대해서 난 반대를 해요. 내가 예. 그 짧은 조방위원 시절에 예. 그때도 기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난 그 반대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성이다 아니면 청년이다 해서 가산점을 준다는 게 자체가 넌센스예요. 예, 국가적 어젠다를 이해를 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예. 그리고 그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열정과 소명의식을 갖춘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찾아야 된다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무슨 여성이라 해서 가산점을 주고 청년이라서 가산점을 주는 그런 난센스죠. 더욱이 이 청년들에게 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적어도 내 생각에는 내가 이게 그 정치 비평을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해왔는데 예. 보면 공부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어중단성에 나간다 하더라도 한 30대 후반 정도 열심히 자기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또 가리 실물 경제도 알고 이 국제 정치학 이런 관계도 열심히 공부가 좀 되고 하면 한 30, 한 7, 8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20대, 30대는 정말 이 시간이 더디기가 하거든요. 그래 공부를 충분히 넉넉히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더라도 30대 후반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저는 뭐 그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뭐 복지에도 사각지대가 있듯이 정치에도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쨌든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정치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는 분들을 대변할 필요는 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예. 이제 비례대표 제도를 우리가 그렇죠. 정제를 하는 데도 두고 있거든요. 예, 예. 예, 비례대표는 그 국가적 인물인데 지역 선거에서 당선되기 힘든 사람들, 그렇죠. 혹은 소수자를 대표하는 사람들, 또 정말 국가에 꼭 필요한 전문가, 예.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꼭 그 의회에도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어중단상에 쓸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비례대표 제도고, 맞습니다. 사실 대통령제는 어울리지 않는 게 비례대표예요. 그래서 두는 건데 이번에 비례대표 이 공천하는 걸 좀 지켜보면서 좀 한숨이 나와. 이를 밖에야 이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정치적인 어떤 보스들 예. 이거 전리품처럼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은 누구 추천이다, 저 사람은 누구 추천이다. 물론 이제 공모도 하고 웃기기 심사도 합니다만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이 비례대표 제도가 이렇게 운영이 돼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든 야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이 비례대표 제도를 비례대표를 뽑는 방법을 선거법에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이번에 해봤어요. 꼭 들 것 같으면 아니면 영국은 내각제를 해도 비례대표가 없잖아요. 예. 사실 비례대표를 없애는 게 나는 좋다는 생각인데 지역구를 조금 늘리더라도 예. 지역구로서 한 280석을 한 30석 정도를 더 늘려서 그렇게 하고 비례대표를 대신 없애는 게 나는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비례대표의 취지에 다 공감을 한다면 아까 뭐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선출하는 방식을 조금 보완하면 예,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거는 분명한 것 예, 같습니다. 지금처럼 정치적인 과도들이 예. 보스들이 꼭 그 비례대표를 마음대로 선출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선관위가 하는 얘기는 그래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비례대표를 추천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예. 하지만 실제 운영은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건 민주적 절차라는 것은 전부 다 형식에 그치니까 그건 지역구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략 공천, 뭐 단수 공천 이런 걸 좀 가급적 없애야 돼요. 가급적 그렇죠. 상향식 공천으로 예, 예. 아니 위에서 이 통합당이면 이제 보수, 제 사람이 우리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느냐, 그리고 민주당 같은 민주당은 제 사람이 우리 진보 좌파를 대표할 수 있느냐. 예. 그럼 그 자격만 심사를 하고 1차 경선을 전부 다 거치도록 좋습니다. 해야 민의에 부합하는 대표를 뽑지. 위에서 공천관리위원회라는 조직에서 마음대로 전략 공천을 하고 후보들을 여기저기로 막 옮기고 하는 건 그건 반민주적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예.
어느 선거든 다음에는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을 늘 하는데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이번에 보니까 내가 12년 전에 또 8년 전에 4년 전에 신문에 칼럼을 쓰고 뭐 했던 원고들을 보니까 예.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12년 전에도 내가 똑같은 얘기를 주장을 하셨네. 했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번이야말로 이게 진영간의 그 최후의 진영간의 싸움이 될 것 같다. 이랬는데 8년 전에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 정치는 아직도 격렬하죠. 대립이 심해요. 예. 이게 그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집합이 자꾸 늘어가거든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정책이. 예.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상대를 이해하는 폭이 자꾸 넓어지는데 우리는 아주 뭐 내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좀 싸우니까 사생결단으로 하는 거죠. 그래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념이 대중화가 안 돼가 있어 그래요. 이게 이념을 찾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하는데 이 이념이 대중화가 돼가 있으면 정책을 한 번은 못 그렇지. 내놓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에도 보면 가령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번지니까 너도 나도 지금 뭐 그 재난 기본 소득이 이런 포퓰리즘적인 발상을 하는데 사실 어제 그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한 말이 맞아요. 예. 뭔가 하면 나도 그 옛날 때 주장을 하는 건데 재난 기본 소득을 주느니 차라리 그 세금을 깎아주고 전기세 예. 같은 걸 감면을 해라. 예. 그래서 4대 보험을 예. 당분간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예. 감면을 해라. 그러면 4대 보험을 감면을 하면요. 당장 영세 중소기업이잖아요. 거기서 내는 그렇지. 이제 그 4대 보험들이 이 줄어들면 그만큼 고용을 하는데 비용이 줄거든요. 그렇죠. 이러니까 회사가 좀 어려워도 해고를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정의 경우에는 4대 보험 같은 게 줄고 전기세가 줄면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더 생깁니다. 그 돈이 우리나라 중산층의 경우에 보면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운 돈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에게 좀 여유를 주고 지금 뭐 집세를 못 내고 또 큰 문제지만 일단 이 4대 보험을 내는 일종의 정규직 직원들을 다 해고를 해야 될 판이니까 너무 어렵죠. 이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면요 피돌기가 안 됩니다. 그렇죠. 돈을 아무리 국가가 아무리 그 개인에게 막 그 한 달에 50만 원씩 다 나눠준다고 합시다. 김경수 그 지사가 뭐 100만 원씩 주자 이러는데 100만 원씩 준다고 그래도 그 돈으로 빚을 갚기 바쁘고 이자를 내기 바쁘고 그리고 그 돈을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집에 장롱 속에 넣어둬야 돼요. 불안하니까. 그 돈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쿠폰으로 소비 쿠폰으로 줘야 되는데 소비 쿠폰은 그 시간도 기간도 제약이 되고 또 사용치도 제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우리 사회 필요기가 안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실제 어려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담은 그 진짜 생계가 지금 소득이 거의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0%는 줄었거든요. 40%는 줄었죠. 거의 줄었기 예. 때문에 사실 공과금 내기도 벅차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과금을 그거라도 그러니까 예. 어떤 방식이든 지금 긴급할 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뭐 평상시 같으면 이 논의가 그렇게 저는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할 거라 봅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변호사님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앞으로 AI나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택시기사도 무인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20, 30년 내면 그래 될 수도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사람은 뭘 먹고 사는지 뭐 저희들 같은
이제 이런 기사들은 예.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들면 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게 이제 4차 산업시대 예. 그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 그 다보스 포럼 회장이 4차 산업혁명에 쓴 책에 보면 예. 결국은 이노베이터 혁신가들 그리고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만 좋은 일 만들어주고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은 좋은 일이 아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가 사라지고 빈부격차가 더 커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미래학자들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하면 가령 지금 그 100년 전에 그 오늘의 그 문명을 생각을 하면 100년 전에 있었던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뭐 새로운 일자리 생기겠죠. 그리고 다 이게 오늘 일자리 있던 것들은 다 새로운 일자리들이에요. 아니 100년 전에 택시 기사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인력거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일자리 또 나옵니다. 근데 문화예술 쪽으로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 것이고 또 다른 서비스업들 있잖아요. 그 서비스업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여러 가지 서비스업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서 새로운 이노베이터들 그리고 어떤 그게 연결되는 각 분야들이 늘어나서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다 사라지고 기계가 다 하고 AI가 다 해버릴 거 아니냐 하는 것은 그거는 설득는 기우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저도 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는 보는데 그런 기술이 또 필요하지도 않겠습니까? 그 기술 습득이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게요. 이 속도는 문자 그대로 빠르거든요. 가령 이 AD로 얘기를 하면, 그 예수가 태어났을 때가 AD 6년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쭉 계산을 하면 1900년까지 발전한 과학기술보다는 1900년에서 1950년 그리고 50년 동안 발전한 과학기술이 더 발전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그 6년부터 1950년까지 치면 그때부터는 단위 기간이 더 짧아집니다. 1950년부터 30년 동안 발전한 문명이 더 폭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각종 과학기술들은 대부분 20세기에 다 찾아낸 것들입니다. 가령 혈액형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의 존재라든가 요새 바이러스 문제되잖아요. 그리고 뭐 백신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든가 이 모든 게 다 20세기에 다 이루어진 건데 특히 이제 컴퓨터 문명이 발전을 하면서 21세기 들어오고 나서는 문자 그대로 거의 5년, 3년 단위예요. 뭐 옛날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새롭게 집적 회로를 만들어내면 그게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뭐 기가 단위로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뉴스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은 뭐 낸드 플래시 같은 것도 옛날에도 상상을 못하는 그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적으로 노트북만 보세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령 8기가 정도의 노트북을 내가 이 청년 때 그때 뭐 프로그래밍, 펀칭 이런 걸 학원에 있을 때 같으면 집채만한 컴퓨터라야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의 발전이 너무 빠른 거예요. 지금 휴대폰이 거의 컴퓨터 기능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가령 삼성에서 만들어낸 폴더블 폰이라고 합니까? 그걸 제가 7년 전에 삼성 사장단 회의 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왜 전화기를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만 보느냐? 좀 펼치도록 한번 해보자. 그리고 화면을 쓸 수 있게. 앞으로 전화를 걸다가 필요하면 영상을 볼 때는 좀 넓게 문구를 쓸 때 좀 넓게 하면 기자들이 노트북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막상 그게 현실화가 딱 되니까 앞으로 이런 게 이제 무궁무진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령 집에 TV만 하더라도 지금은 굉장히 얇은 벽걸이 TV가 이제 보편화가 되는데 멀지 않아 이제 뭐 커튼 평소에 커튼으로 쓰다가 밤에는 TV로 쓸 수 있거나 예. 또 앞으로 한 20, 30년 뒤에는 거의 뭐 입체 화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이 텔레비전이 나올 겁니다. 하여튼 그 변호사님 이렇게 소위 기술 핵심은 이렇게 뭐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데 우리 정치는 왜 이렇습니까? 정치라는 것이 그래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가 아직도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할 정도로 정치의 우위 시대거든요. 예. 그런데 문명이 발전하고 경제가 경제 단위가 커지고 예. 그리고 또 우리 사회 삶이 윤택해지기 시작하면 예. 정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기본 사회의 틀이 꽉 짜지면요. 예. 이 문화도 있고 경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각 분야에서 권위가 다 생겨요. 사회적 권위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이렇게 우리 정치가 이렇게 대형적인 이유가 사람의 문제인지 제도의 문제인지 이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성숙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나는 사람의 문제냐 제도의 문제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참 답변하기가 망설이세요. 예. 이게 사람의 문제도 되고 제도의 문제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예. 이게 우리가 한 지가 이제 70년 조금 넘었습니다. 예. 우리가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처음으로 했는데 그때 놀랍게도 만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녀들에게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를 했잖아요. 예.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 스위스가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게 1971년입니다. 예. 그랬으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곧장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녀들에게 뭐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글을 못 읽는 무명자에게도 똑같이 한 표씩 그렇죠. 줬거든요. 대단한 출발이죠. 그리고 나서 70년이 좀 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직까지 우리가 민주주의를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여튼 우리 지금 부산을 놓고 보면 과거에는 이제 영호남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지역주의가 정말 기승을 부를 때는 그러면 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고 할 시절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YS 그렇죠. DJ가 힘을 가질 때는 당연하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저도 요즘 최근에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정치하기는 잘 안 합니다. 전부 다 코로나에서부터 코로나가 끝나버려요. 그렇죠. 근데 2016년도 총선 때는 타시는 분들마다 정치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놓았다 하더라도 부산에서 그때 당시 야당인데 야당이 몇 석이나 얻을까? 과연 한두 석 얻을까? 이렇게 했는데 5석이나 되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는요 여촌 야도다 이래갖고 부산은 야당의 도시였어요. 그때는 이제 YS가 있을 때죠. 예, 야당의 도시였고 제가 기획을 할 때도 박순천 여사가 내려와서 초랑 헐거려 다니시고 이랬는데 그때는 전국이 다 그랬어요. 그때는 호남이 뭐 진보 좌파고 이쪽은 보수 우파다 그렇죠. 이게 아니고 전국이 다 여촌 야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후반기로 가고 YS가 등장하고 DJ가 등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저쪽은 DJ, 이쪽은 YS 이런 민주화 운동의 어떤 화신으로 불리는 두 분이 각 기억에 명중화됐잖아요. 근데 하나 이제 이건 확실하잖아요. 가령 호남의 90% 뭐 적게는 90% 많게는 97%가 진보 좌파일리는 만무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영남에 적게는 70% 많게는 80%가 넘는 사람이 보수 우파일리는 만무한 거예요. 이게 지역주의라고 쉽게 말하는데 나는 지역주의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쪽으로 쏠리는 어떤 편향성이 오래 가는 거예요. 가령 나는 경상도니까 어차피 통합당 쪽을 찍어야지라든가 나는 호남 사람이니까 나 어차피 민주당이야
이런 편향성이 있잖아요. 이게 이런 이걸 하나의 경향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편향성이라든지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벗어나면 마치 내가 배반자가 된 것처럼 느껴지고 배득자가 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앞으로 자꾸 나아질 거예요. 변하죠. 네. 지금 부산도 그렇게 이제 대선 거치면서 또 2018년도 지방선거 거치면서 어찌 보면 이게 상전백해거든요. 그 20년 넘게 한 당이 지배하다가 불경이 다 바뀌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지방선거 거치면서 이거 완전히 뭐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야, 이 민심이 무섭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민심을 놓고 보면 초반에 그러니까 작년에 그 조국 사태가 막 벌어지고 이럴 때는 정말 아마 그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이 많이 떨어졌던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중국에서 이제 우한 그 바이러스가 지금은 코로나19지만 그때 초기에 이제 확산이 막 확진이 전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계속 늘어나니까 예. 야, 이 대응을 잘못하지 않나 정부가 왜 중국을 틀어막지 못하느냐 이거로 상당히 또 그때보다 더 내려갔었어요. 제가 볼 때 민심에 그렇죠. 이 민심 위반이 아주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 빈곤은 이해하고 넘어가도 상대적 빈곤은 이해하고 못 넘어가듯이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버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잘 대응하네 이런 게 되면서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많이 올라왔죠. 근데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는 지난 지방선거하고는 다를 것이다라고 보죠.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적절한 균형을 아니 예. 이런 건 있어요. 그 한 번 자기가 그 한쪽으로 딱 기울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내가 가령 그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를 지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했다. 예. 뭐 박 대통령이 하도 분노를 해서 지지를 했다. 그러다 그 경향성이 또 생기는 거예요. 예. 내가 찍었던 대통령인데 이 잘못해도 옹호를 해주고 싶어 해준단 말이에요. 책임성입니까? 그런 게 일종의 청산 시대를 거치고 지난번 그 지방선거 때 완전히 보수 우파가 괴멸되다시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싱가포르 회담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TK를 빼고 나서는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대통령의 그 중간 평가 성격이거든요. 예. 이 중간 평가 성격은 첫 번째 경제입니다. 경제가 먹고 살아야 지지를 하죠.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자영업이 제일 어렵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민생 경기예요. 민생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거 체감 경기란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데 이게 그 권력 쪽에서 표를 얻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이제 우한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처음에 솔직히 말해서 그 대문 활짝 열어놓고 집안에서 모기 잡고 있었으니까 욕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외국에서 한국에 저렇게 검진을 열심히 하고 해서 그리고 지사율도 낮고 이제는 확진자 숫자가 10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한국이 참 대처를 잘한다 이러니까 한국은 막지도 않으면서 대처를 잘 한다 이런 게 나오고 특히 드라이브 스루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 검사를 받는 것 같은 게 세계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래서 우리 사회가 좀 안정이 되고 그나마 이 큰 공포감에서 벗어나니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니까 잘한다 하는 어떤 반사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앞으로 선거가 한 달이나 한 달에 20일이나 남았잖아요. 예. 20일 동안 또 어떻게 출렁일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중간평가의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는 무엇보다도 경제가 좌우를 해요. 경제에 대해서 어려우고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여당 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제 이제 대통령이 2차 그 비상경제회의를 하면서 예. 돈을 뭐 100조까지 풀겠다고 예. 했으니까 특히 그 4대 보험 감면하고 예, 하는 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나는 그걸 그 뭐 선거 제작으로는 안 보는데 예. 어쨌든 여당에게는 어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4대 보험을 감면하고 징계료를 깎아주겠다 예. 하는 것은 예. 적어도 난 득표 효과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한 20%까지 있지 않겠느냐. 아, 그렇게 예, 보십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예. 이게 그 지금 곧 시행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거 전에 아마 이 정책의 그 효과를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선거를 그런 식의 그 정부의 호의를 보여서 그 선거를 치러도 되느냐, 이거 공정한 선거냐 하는 문제가 잘못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실은 우리 유권자들 특히 우리 뭐 택시를 타시는 손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뭐 정치 이야기를 크게 안 하지만 간간히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다 사리분별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찍고 안 찍고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쭉 오래 축적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큰 사건이 터지면 좀 모르겠지만 이미 코로나19는 그렇죠. 예, 발생한 지가 좀 오래되고 두세 달이면 상당히 긴 세월이거든요. 긴 시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지금 당장 이게 뭐 해소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 코로나19도 이 자체로도 고통이지만 이 이후에 오는 경제적인 부담, 그러니까 고통,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하는가, 그런 정책을 잘 내는가에 따라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기서 조금 성패가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 말씀에 상당히 예. 일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코로나19도 그렇지만 가령 작년 그 9월달에 터진 게 조국 사태잖아요. 예. 이번에 그 민주당이 나는 큰 실책을 하나 했다는 생각이에요. 이 친문 유일 정당으로 바꾸면서 친문, 친조국 이 사람들로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그 비례대표를 뽑는 일종의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시민당입니까? 더불어시민당하고 그리고 정봉주, 손혜원 두 사람이 만든 열린민주당 이쪽은 이 비례대표 정당은 완전히 친문, 친조국 거기에는 반문 한 명도 없고 반조국은 한 명도 없어요. 조국에게 비판적인 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이 선거가 그래서 만약에 선거질이 벌어졌을 때 이게 조국이냐 아니냐, 조국 대 반조국 선거로 번진다면 이게 집권 세력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가령 대중의 관심은 어느 순간에 쏠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한 말 한마디, 누가 한 어떤 행동 하나로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 앞으로 20일 동안 그래서 나는 이 선거를 좌우를 할 수 있는, 승패를 좌우하는 어떤 사건은 또 나올 것이다. 예. 그리고 이 국회의원 선거는 어차피 지역의 인물 경쟁입니다. 우리가 영호나 믿지만 승부는 결국 수도권에서 나거든요. 수도권 싸움은 인물 경쟁이에요. 근데 내가 아까도 내려오는 기차관에서 그 통합당 공천, 민주당 공천, 양쪽의 공천 명단을 쭉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를 쭉 비교를 해봤는데 대충 인물 경쟁에서 대충 보이긴 보이는데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죠. 그렇죠. 아무래도 부산 같은 경우는 후보자들의 개인기도 중요한데 아마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그건 봅니다. 부산은 그렇죠. 예, 부산은 호남은 그래요. 예, 예, 그럴 것 같고. 영남 호남은 예, 그 집권 세력에 대한 호불호 예, 예. 그게 선거를 참 좌우를 많이 하는데 수도권은 인물이 굉장해요. 예. 예, 그래서 선거를 해설하는 그런 책자들, 선거 전략에 관한 책자를 보면 공천이 선거의 알파의 오메가다 이런 말을 어느 책이든 다 씁니다. 공천이야말로 선거의 처음이자 끝이다 이 얘기죠. 공천 잘못하면 무슨 전략을 쓰고 무슨 그 정책을 내놓아도 무슨 공약을 해도 선거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뭐 요즘 저는 정치를 해마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뭐 참여하거나 이러지도 않는데 제가 우리 정치인들한테 정말 한 번씩 포함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 좀 화를 안 냈으면 좋겠어요. 싸우되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 같으면 싸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누군가를 대리하고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왜 싸웁니까? 아니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진짜와 진짜의 싸움 같으면요 예. 화를 안 내요 누구든. 그래서 아니요. 제가 조금 마무리를 좀 하자면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정치인에 대해서 누구를 좋아해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그 두 분이에요. 이게 이제 여야입니다. 골고루 제가 말씀드리면 그 이낙연 전 총리 예. 이분은 그렇게 화를 안 내시더라고. 아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은 그래도 정치를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도 화를 안 내고 물론 이제 한교안 대표는 정치를 오래 하시진 않았지만 그래서 잘 모르지만 그분도 화를 안 내더라고 보니까. 화를 못 내죠 두 사람 다. 그래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고 화를 못 내는 아니 거예요. 얼굴 보면 알거든요. 말투나 얼굴을 보면 아는데 물론 또 정치 들어가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국회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화를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예. 예.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진짜와 진짜의 싸움 같으면 절대 화를 안 냅니다. 낼 예.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 되면 화를 내죠.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판에 화를 더 많이 내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말씀만 내가 드리고 내릴게요. 뭔가 하면 우리 정치판에 유머가 없는 이유는요. 내공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공이 있으면 유머가 예. 있죠. 그렇죠. 자, 잘 타고 왔습니다.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세요? 그건 이제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 우리 이 택시 잠깐만 하나는 그렇죠. 마지막으로 진짜 이야기는 예. 꼭 하고 싶은 게 하세요. 우리 택시 기사를 비롯한 일이 좀 장시간 노동을 해도 소득이 적은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사실 엄청나게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변호사님은 조금 다른 시각을 또 가지셨는데 이 재난 기본 소득을 좀 그런 측면에서 잘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 거를 사실 정책 당국자들은 어쩌면 탁상 행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에서 나오는 머리의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 그런 걸 좀 많이 듣고 이걸 정책으로 좀 반영하고 또 급할 때는 여야가 좀 힘을 합쳐서 좀 이렇게 긴급하게 좀 지원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그 국민들이요 재난 기본 소득 같은 이 부주기 폐단을 알면서도 70% 이상이 찬성을 합니다. 다들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폐는 나중에 결국 그 어려운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요. 근데 잘 검토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크게 부담이 돌아가요. 안 되는 정도로 해가지고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예. 재난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그 재난 시기에 국한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잘만 설계를 하면 큰 폐단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뭐가 걱정이 되는가 하면 이게 한 번 준 걸 빼앗으면요, 한 번 그렇죠. 준 걸 안 주게 되거나 한 그럴 번 준 수도 걸 있습니다. 빼앗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갑자기 포퓰리즘 정책을 쓸 때는 그런 점까지 다 감안해서 이게 정말 이 정책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4대 보험을
감면해주고 그리고 전기료 같은 거 감면해주면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공평하고 예.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떤 방식이든 그 지원의 어떤 방식은 예. 그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자, 예. 우리 주먹업소 합시다. 하여튼 저는 오늘 즐거웠습니다. 예, 좀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의용지식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그건 이제 아니다. 보수 진영의 이제 그 덮어씌우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기본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덮어씌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아니 그럼 보고요. 친문유일이 아니라는 겁니까? 예, 그럼요. 그러니까 제 친문 패권주의라는 말이 언제 나왔는지 기억하시죠? 그 안철수 씨가 그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탈당하기 전에 지금 그때 국민의당 만들어서 나간 분들이 왜 탈당했냐면 친문 패권주의를 이유로 탈당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당이 지금 친문 패권이 이제 통용이 되냐? 그러면 물론 청와대 참모 출신들이 나와서 공천을 많이 받았는데 경선해가지고 또 받고 뭐 단수도 받고 했는데 그분들이 원래 민주당 출신들이에요, 대부분. 용건영 국정상황실장만 하더라도 원래 민주당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마치 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을 지배하는 것처럼 또 문재인 대통령을 등에 업은 사람들이 당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덮어 씌우는 거고요. 그 금태섭 의원이 낙선한 거는 정치 신인 젊은 여성 후보한테 69대 35 비율로 진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그 과정을 보시면 그러니까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그렇게 졌고요. 강서을의 그 유권자들 중에서 보수정당 지지자를 뺀 강서갑. 네, 강서갑 유권자들 중에서 보수정당을 명확히 지지하는 사람들을 뺀 무당층과 민주당 지지층 여기만을 조사했을 때도 같은 비율로 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묘한 건데 그 민주당 권리당원들을 생각하고 핵심 당원들이에요. 그 일반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중간층에 있는 유권자들의 판단이 별로 안 달랐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꾸만 청와대 참모했던 사람들도 국회의원 나갈 수 있어야죠. 근데 그거를 친문 패권주의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선거 국면에서 어떻게든 저 당이 청와대의 뭐 심부름센터다 이런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보수 쪽의 그건 정치 공세다. 저는 그냥 그렇게 정리할게요. 근데 네. 어쨌든 자료- 전반적 예. 자료 설명만 조금 네. 드리면, 그러니까 그 아마도 좀 뭐 갤럽 조사 같은 경우 뭐 최근 정당 지지율은 다 30대 후반.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사자가 들어가서 그렇지 격차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최근에 이제 갤럽 조사에서도 이제 정당 지지율의 변동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번 어떤 그 공천 과정이 사실은 양쪽 다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선거 때 원만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긴 한데 어쨌든 평가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보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평가가 더 나빴던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사실은 제가 보기엔 미래통합당에서 좀 뼈아픈 대목은 뭐냐면 정당 지지층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잘했다는 게 한 72%예요. 근데 미래통합당 지지자 중에서 이번 미래통합당 공천 과정에 대해서 잘했다는 게 36.5% 거의 그 더블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들이 보기에 실망스러웠던 공천이었다는 게 사실은 아까 저 지지율의 하락 저거를 가져온 요인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당장 요 부울경 평가만 놓고 보더라도 부울경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를 보면 못하고 있다라는 게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못하고 있다는 게 53%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못하고 있다는 게 44%. 사실은 여기가 물론 대구 경북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우호적인 여론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만 놓고 봤을 때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미래통합당 지도부나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뼈아프게 봐야 될 그러니까 대목이다. 이게 지금 공천이 우리나라 공천이 뭐 주먹구구식이니까 이건 뭐 문제가 있는데 그걸 다 논할 수는 없고 두 가지입니다. 공천이라는 건 누가 탈락하느냐라는 걸 관심 있게 봐요. 누굴 탈락시킬 거냐. 그게 납득할 만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지금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일부 의원들 공천만 아니 미래통합당을 상징하는 인물들은 다 어디 갔느냐. 이해운 의원이 유승민은 어디 갔고 홍준표는 어디 갔고 김태훈은 어디 갔느냐. 선거를 이끌 사람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데리고 온 사람들이 또 괜찮아야 돼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데리고 와요. 이긴다고 데리고 온 사람 중에 아까 사천 논란은 별개로 하더라도 별로 그런 인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대위가 만들어졌는데 선대위원장을 뭐 누굴 모셔오니 많이 그러다가 또 안 됐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도 있지만 선대위가 발족하는데 물론 이렇게 조용한 선대위 발족식을 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선대위에 야당인데 여당은 선거를 조용히 치를수록 좋거든요. 야당이 뭔가 복잡복잡 공격을 해야 되는데 메신저도 안 보이고 메시지도 안 보이고 전략도 안 보이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심판하려고 작년에 광장에서도 10월 3일, 10월 9일 날 그렇게도 나오고서 될 것 같았는데 왜 이 모양의 공천을 해갖고 확 짐을 빼놨느냐 이 비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저희가 이제 한국리서치와 함께 여론조사하면서도 가장 큰 특징은 매달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패널 조사인데요. 정당별 그 지지도 이 패널로 이제 봤을 때 이거 어떤 패널 조사 아니에요? 네, 이거 그냥 전국조사예요. 그래? 네, 트렌드가 똑같아요. 그렇대. 근데. 네, 그렇구나. 요번 네, 야, 공천 네, 네. 패널 조사 결과를 가지고 네. 공천 과정 결과를 보면 거기서도 좀 재밌는 대목인데요. 이제 가령 저희가 3차 조사를 2월에 했었거든요. 그때 2월에도 양당의 공천 과정을 평가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네. 공천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번에도 얼마나 잘했다고 보는지 네,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2월 달에 잘했다고 했던 사람, 못했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아, 이게 패널 데이터구나. 이게 이 패널 패널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저번 2월 조사에서 잘했다고 했던 사람들의 80%가 이번에도 잘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못했다고 했던 사람들의 한 74%가 못했다고 했어요. 거의 사실은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잘하고 못하고가 유지된 반면에 미래통합당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저번 조사에서는 잘했다고 했던 그 한 339명 중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잘했다는 게 과반에도 못 미치는 47.5%로 떨어지고 나머지는 잘못했다고 돌아선 그러니까 실제로 표의 이동이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 과정을 잘했다고 봤다가 못했다고 보는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패널 조사 데이터를 통해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네. 대목이죠. 저희가 지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와 있잖아요. 이 지역의 좀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공천 방식에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이제 현역 의원을 그대로 재공천한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현역 의원을 좀 과감하게 물갈이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자 이렇게 여야의 극과 극 공천에 대해서 여기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막상 막가요. 막상 막가. 그 물갈이가 대로 더 돌려 막힌데 그 물갈이니까 이게. 괜찮게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계속했던 사람이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사람들이 그 물갈이가 좀 돼서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너무 물갈이를 많이 한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물갈이가 리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없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본 그게 있으니까 좀 안 나아지겠나 더 한 번 했을 때보다는 더 안 나아지겠나 싶은데 물갈이 했던 그런 자연 것 같습니다. 물은 흘러야죠. 물은 흐르고 자꾸 접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죠. 민주당도 마찬가지 같아요.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오래 하신 분들은 그만큼 경험도 많고 해왔던 게 많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정책을 내올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둘 다 잘한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일단 지금 정권 잡고 있는 게 나쁘지 않으니까 뭐 당연히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재선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또 반면에 새로 나온 당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약간 휘청하고 당연히 그 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물들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둘 다 잘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크게 의미를 두진 않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할 거고가 중요하지 뭐 꼭 바뀌었다고 해서 좋은 것만도 아니고 뭐 그대로 나왔다고 해서 뭐 안 좋은 것만도 아니니까. 미래통합당의 이제 공천에 대해서는 뭐 돌려막기가 아니냐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새 인물이 없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아니 핵심은 그거예요. 민주당의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경선한다. 이러니까 새 인물이 현역 의원 있는 경우 특히 뭐 이 영남에 가령 부산에 5개, 경남에 3개,
뭐 대구에 2개입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게 현역 의원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물갈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현역 의원과 경선하는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 조금 우세할 수밖에 없죠. 지명도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높으니까. 그런데 통합당은 사실 여기에 영남 지역과 서울의 강남 3구, 이게 안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곳에 경선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전부 다 전략 지역처럼 전략공천을 마구마구 한 거예요. 부산 경남을 다 그렇게 했죠. 예, 부산 경남을 전부 다 전략공천으로 하고 TK도 와장창 컷오프를 하고 다 나가라, 뭐 물갈이를 해야 된다. 여기가 무슨 의장도 아닌데 무슨 물갈이를 한다면서 다 나가라 이래가지고 이걸 인위적 조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경쟁력이 있다. 이게 그리고 우리 대의민주주의 정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네. 그리고 우리 보수계를 정말 대표할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로서 충분히 능력이 갖춰져 있다. 이런 판단을 누가 했느냐? 공관위원장과 몇몇 나라는 공관위원들이 했단 말이에요. 여기다 지금 신뢰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중적 합의가 있고 뭐 선거인단이 한 100명 당에 있어갖고 그 사람들이 찾아내는 구분하면 또 모르겠는데 몇몇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몇몇 이 공관위원들이 앉아서 정말 심사를 하고 거기에 결국 사천 논란이 벌어지도록 아주 엉뚱한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 뭐 지금은 오늘 테마는 이게 불경이니까 불경만 하더라도 한심하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 더 많아요. 내가 명색이 정치평론을 30년을 해오는데 내가 모르는 보수 인사들이 이렇게 많았나?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 후보자들 명단을 쭉 보면. 미래통합당 공천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아니 잠깐만요. 내가 명색이 조광위원까지 했잖아. 네. 전체 명단 다 들여다보고 밑줄까지 꺼가면서 공부를 한 내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진짜로요. 그럼 무지산 말이야 이게. 불경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되게 문제가 많다는. 아니 이제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략도 없고 컨셉도 없고 원칙도 없다 그랬는데 특정 지역에서 다선을 하면서 신망도 있는데 경쟁력도 있는 사람들한테 아까 제가 처음에도 이제 홍준표, 금태호도 그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경쟁력 있는 사람이니까 험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시작을 해놓으니까 그게 나름대로 원칙이 돼서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여주 양평의 정병국도 딴 데로 가든가 아니면 컷오프다. 네.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서초의 이혜훈도 딴 데로 가든가 컷오프다. 그리고 또 뭐 그런 사람 중에 컷오프가 된 데는 또 어디 가서 경선시켜주고 딴 데로 이동시키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정치라는 게 선거에서 이기는 거는 당심이지만 그 민심이나 지역민들의 그 여론도 중요한 거예요. 그 떠나가면 가기 싫다 그런 데를 가라 그러면 지금 뭐 인천에서도 그런 데가 나온 거 아니에요. 딴 데로 가라. 안 가서 컷오프인데 그럼 그 동네 원래 있는 지역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을. 우리의 대표성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나 집어넣고. 그럼 또 보내는 지역의 주민들은 또 뭡니까? 여긴 컷오프 된 사람을 저희 가서 받아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정말 다 떠나서 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한 거예요. 거기 앉아서. 그러니까 이건 이기는 공천이 아니라 지는 공천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막천이란 말도 나오고 그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니 제일 처음에 험지 출마를 제일 먼저 말을 한 사람이 접니다. 내가 변호사님이 잘못하신 내가 거예요. 내가 조광윤으로 들어가면서 기자들 다 변대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했다고 지금 우리 그때 자유한국당에 있잖아요. 우리 자유한국당이 바뀌어만 한다. 만약에 여기서 큰 꿈을 갖고 있고 대권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금까지 전부 다 피하고 있는 지역. 그러면서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가령 오세훈은 광진을에 가고 김문수는 구로을에 가고 이렇게 금지에 나갈 생각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당을 살리는 자기 희생을 보여줘야만 한다.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홍준표가 자기 고향에서 출마하겠다면 그것까지 막아서는 안 되는데 원래 홍준표 지역구는 사실 서울 동대문이잖아요. 동대문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홍준표가 굳이 지금 이 시점에 가령 고향에 가는 것까지는 난 별로 좋게 안 봐요. 그 고향에 원래 그 지역구 사람이 있단 말이야, 조혜진이가.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래서 양산에 가겠다. 김두관과 붙겠다 하면 난 그까지는 당이 해줬어야 된다. 이해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끝내 거기까지 컷오프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온갖 소리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또 그대로입니다. 가령 인천의 미추홀 같으면 미추홀 을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윤상일
니 흥진에 가라. 인천에 다른 시에 가라. 다른 지역 가면 성산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냥 못 가겠다 이러니까 그럼 컷오프. 그리고 중동 강화에 안상수를 때려서 미추홀 을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동 강화에는 공관위원장에 이것 공보 비서를 했던 사람을 거기도 박아냈단 말이에요. 뭐 요거는 편집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어쨌든 이러니까 여기도 자중질환이 벌어져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과 윤상현 두 의원이 삐까삐까해요. 지금 비슷비슷해요. 예. 오히려 안상수는 푹 떨어져가 있고 격차있게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안상수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 신인 한 사람을 위해서 두 중진을 다 정치판에서 은퇴시키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도 그거 이제 반복되는데 새누리당이요. 인천 연수에 항우여 대표가 뭐 한 5선인가 한 지역을 거기를 냅두고 서구 울릉 옮겼어요. 서구 며칠 남겨놓고. 결과는 뭐냐? 서구 을에 일주일 남겨놓고 며칠 남겨놓고 간 항우여도 떨어지고 원래 거기는 새누리당의 텃밭이고 안정적인데 거기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천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공천이 아니고 진짜 막천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을 보면 뭐 이게 진짜 뭐 딱 거론하면 영향 미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역이 불출마한 지역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컷오프를 한 지역이 있고, 그래서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천이나 이런 데처럼 뭐 A 지역구에 원래 거론되는 사람을 B로 집어넣고 A는 또 원래 하는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5개를 지난번에 부산에서 했고 보궐선거에서 1개를 더해서 6개를 하고 있죠. 경남은 지난 총선에서 3개를 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울산은 1개도 못 했는데 보궐선거에서 한석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현역을 대체할 만한 자원이 없어요. 어렵게 당선이 돼서 여기 하고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현역들은 다 재공천이 됐고 이제 그 사람들은 최소한 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지역에서 경선을 해서 후보 공천을 했어요. 일부 지역은 단수 공천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적어도 지난번보다는 많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자신감 때문인지 몰라도 미래통합당은 여기에 맞춤형 공천 같은 것도 잘 보기 어려웠고 이렇게 지역구를 이동시키는 방식의 이런 공천도 여러 군데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불만을 품은 정치인들이 이제 미래통합당 정치인들이 불출마 선언하는 데들이 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기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본 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그러하고 또 현재의 당세도 그러하고 미래통합당이 유리한 지역이죠. 우세한 지역이죠. 근데 이렇게 선거구마다 복잡한 공천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선거구도가 이렇게 복잡해져서 일려다야 형태로 이렇게 선거구도가 짜여지게 되면 민주당의 후보가 본인의 자력이 모자라는 경우에도 표가 갈라지면서 당선될 가능성이 생긴 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울경 선거는 진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2016년도에 새누리당의 패배가 우리 공천 파동 때문에 졌다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텃밭도 중요하지만 지지자들을 화나게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지자들 요번에 좀 화나는 공천을 했어요. 그 당의 지지도가 높으면 사실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뭐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아까 저희가 사실 놓친 부분이 부산, 울산, 경남의 정당 지지도를 아까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의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36이고 미래통합당이 33.4로 더불어민주당이 더 앞서고 있어요. 전 이 부분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것도 예. 좀 바뀌었죠. 네. 저번 공천 이후에 뒤집혔다고 저는 다 여기는, 전국이 다 비슷한 이유라고 봅니다. 근데 저게 이제 미래통합당이 좀 위험한 이유가 지역별로 세분해 보면요. 이제 부산은 전체가 한 선거구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긴 하죠. 그런 말도 있죠. 네. 부산은 여론이 어느 구 할 것 없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경남은 뚜렷하게 나눠지거든요. 이 경남 동부의 낙동강 유역, 여기에 있는 큰 도시들, 여기하고 경남 서부의 진주를 중심으로 한 내륙 지역,
여기는 이제 이 유권자들이 훨씬 고령이에요. 평균적인 유권자 연령이. 그리고 이쪽에 김해, 양산 이런 데들이요. 이런 데들은 거제 이런 데 젊다고요. 그래서 저 정당 지지율이 경남 지역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부 경남은 여당이 훨씬 저평균보다 낮고 경남 동부 지역은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감안해 보면 부울경 선거는 진짜 뚜껑 열어보기 전에는 모를 선거 아닌가 이번에? 그렇죠. 저는 근데 이제 그렇게 아까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제가 이거 선거 캠페인 할 때 뭐 90년대는 뭐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부산은 하나의 선거구다 이랬는데 그 뒤에 제가 보니까 광주는 하나의 8개인데 하나의 선거구가 맞아요. 거의 싹쓸이거든요. 예. 근데 부산은 안 그렇더라고요. 지금 많이 부산은 달라졌죠. 많이 달라져 갖고 동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좀 그 얘기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동네는 아니구나. 예, 아니, 이제 부산을 보면 그 3분의 2쯤에 동쪽에서 동쪽과 서쪽이 조금 틀려요. 예, 그거는 이미 그 지난 19대 선거에도 그리고 20대 선거에도 계속되는 경향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 그 확실한 느낌을 받는 것은 저는 이 부산 지역의 신문들 뭐 여론조사라든가 그리고 각 그 지역별로 요새 관심사항이 있는 이런데 여론조사를 계속 내가 받아보잖아요. 받아보면 하나 느끼는 것은 이 불경에서 보기보다 이 민주당이 당선자를 내기가 굉장히 힘든 선거가 될 거다. 이건 내가 뭐 누구 편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늘 객관적으로 보고 예를 쓰는 사람인데 아까 그 우리 유판수가 비슷한 선거다. 이 당선자를 낼 가능성이 민주당이 당선자를 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세대별로 보면 민주당에 대한 그 지지가 그래도 그대로 유지가 되려는 것은 30대, 40대 외에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30대, 40대의 투표 열기가 과거 같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이 감염병 사태도 있는 데다가 이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할 그럴 욕구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가서 한 표를 보탬으로써 나도 이 민주주의 참여자가 되겠다, 그리고 감시자가 되겠다 이런 욕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리 사회의 평균치에서 밀려나 버린다 그런 어떤 좌절감 같은 게 너무 있으면 투표 욕구가 안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 이 부울경에 침체된 경제 문제 때문에 이 실직자가 제일 많아요. 제조업 실직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부산과 울산입니다. 지금 40대 제조업 건설업 이 실직자 수는 엄청나거든요. 40대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만 정도가 돼요. 제조업 실직자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은 실직자들의 좌절감이 과연 투표장으로 갈 거냐. 평소에 여론조사할 때 나는 문정부 지지해요 하는 거하고 투표장으로 가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투표장에 가서 제시된 선택지에 도장을 꽉 찍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건 상당한 노력을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다른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과연 나설 수 있겠느냐? 나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부울경 선거에서 민주당은 굉장히 고전할 거다. 생각보다 고전한다. 그건 저도 전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지금 대통령 그 지지율도 좀 높게 나오고 민주당 지지율도 부울경이 해볼만 하고 공천 잘못됐다는 것도 미래통합당이 훨씬 높지만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냐면 이 PK는 이번에 민주당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어요. TK는 물론 나빴지만 PK하고 충청권이 다 같이 그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코로나 국면하고 공천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지금 그 지지율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실망한 지지층들이 유보적으로 돌아서 떠났는데 저런 경우는 대개 선거 때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은 선거라는 건 누구를 더 싫어해서 누구를 더 혼내주려고 하는 거.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순간적으로 좀 났어요. 야, 이건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만 대체로 돌아온다고 민주당은 돌아온다고 보고 선거 전략을 짜야 될 겁니다. 저걸 지금 근거로 해서 지금 뭐 전국적으로 몇 개를 할 거다 이렇게 판세들이 나오는데 그 판세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는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경남 이 지역을 어떻게 볼 거냐. 아까 이제 뭐 보수의 뭐 텃밭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었지만, 근데 사실은 PK 지역은 TK 지역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이제 보수의 이제 그 강한 지지 기반이었던 PK는 사실은 지금은 저는 스윙 지역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스윙 지역으로 봐야 되는 게 아까 지역적으로 이제 그 가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지역적으로 생긴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세대적으로 보면 또 사실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과거에는 여기 부울경 지역에 뭐 FGI 이런 걸 와보면 거기서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 자기들은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동등한 어떤 그 정치적인 시민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지역의 이단아 이런 어떤 인식들이 확인이 됐는데 한 2012년, 14년 이런 정도 거치면서 여기에 당당한 나는 부산의 민주당 지지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PK 지역은 대구 경북 지역은 사실은 여전히 지금 야당을 찍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아직은 자기들이 이방인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그 대구 지역의 야당 지지자라는 정체성을 사실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좀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어떤 정체성의 변화라는 차원 그리고 지역적 기반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확대된 거 뭐 이런 거 놓고 볼 때 그리고 더구나 어쨌든 저번 지방선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야당을 이제 찍어본 사람들이 제법 많이 늘어났거든요. 야당이 아니고 지금 여당이.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부산 경남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하나의 단일한 정치적 성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곳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상황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게 사실은 이번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어떤 변동이 나타나는 것도 저는 대표적인 어떤 스윙 지역의 특성 아닌가.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조금 또 보충하고 싶은데 이 정치합시다 첫 번째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난번에 부산에서 5개를 했어요, 민주당이. 그리고 경남 3개입니다. 8개를 했는데 이건 스윙 지역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호남이 2, 3%를 지금 착시를 주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는 거의 붙어 있는 겁니다. 1990년에 3당 합당이라는 게 보수의 진짜 그 심장이라고 했던 TK와 개혁적 보수, 통일민주당이죠. YS가 있는 PK와 충청도가 연합한 거 아닙니까? 그 연합한 뒤에 90년대 중반까지는 신한국당이라고 하는 게 그 개혁적 보수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 패권이 보수정당의 패권이라는 것이 이해창, 이명박, 박근혜로 오면서 점점 TK 중심으로 그전에는 그 정당 안에는 개혁파와 보수파가 충돌을 하면서 그래도 건강했단 말이죠. 점점 작아지더니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거의 그 TK와 보수파 중심으로 가버렸어요. 쏠렸단 말이죠. 그 틈에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PK에서 주류 교체를 꿈꿔왔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네. 정말 서름을 겪으면서 우리가 한번 하자 이랬는데 실제로 2000년대 대통령 됐고 2006년도 됐고 그래서 제가 중요한 사건을 2015년에 YS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신한국당에 걸려있는 그 대통령 사진인데 그때 추미애 당대 민주당 지도부가 이거 1990년 이전에 YS를 복권시켜서 가져갔잖아요. 양김이 그 민주화의 대부다 이러면서. 상징 가져가기 말씀하셨죠. 그렇게 가져가는 상징을 가져갔는데 여기는 지금까지도 그게 그러니까 뭐 계속 찬밥이죠. 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뭐 상징적인 정치인이 뭐 김무성이라는 사람도 계속 줄고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개혁 보수가 더 이상 보수 텃밭이 아니고 완전 스윙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거기 붙여서 그러니까 이 부울경이 스윙 지역이 됐다는 그 동의해요. 저도 동의하는데 약간 더 우세한 당이 뭐 어느 시기에는 이 당이 우세하고 어느 시기에 저 당이 우세하고 그게 스윙 지역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회사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집 사장님이 우리 박 대표님이 했던 이야기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용어는 다른데 메시지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 70다방 할 때였나? 우리 박 대표님이 그 말씀 한 2번 하셨어요. 팽팽한 기싸움이 여야 사이에 있는데 민심포차 2회 때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경악할 만큼 한쪽으로 쏠리는 선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그 집 사장님이 손님들이 와서 얘기를 안 한대요. 식당에 와서 선거 얘기를. 그래서 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많대요. 그럼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서빙하면서 이렇게 보면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너가 마음 바꿀 일이 없고 너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내가 마음 안 바꾸니까 우리 더 이상 그거 얘기하지 말자. 이런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것처럼 선거 얘기를 안 한대요. 지금 그 식당에 와서. 그래서 그러면 사장님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어느 한쪽으로 결판을 내야 된대요. 어느 한쪽으로. 그러니까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어떤 사회에는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른을 중심으로 해서 쫙 단결해서 갈지 아니면 이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확 싹 바꿀지 두 개 중에 한 개를 해야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박 대표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니 아니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영남 그러면 이제 5개 시도거든요. 근데 작년 2018 지방선거 생각해 보세요. 네. 대한민국 역사상 그런 선거가 없는 걸로 없었죠. 쏠렸어요. 그럴 때도 경북도지사하고 대구시장은 자유한국당이 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부산, 울산, 경남에 경남도지사, 부산시장, 울산시장이 네, 단체장이 다 민주당이에요. 네. 그거는 아무리 한쪽으로 쏠린 선거라고 해도 이미 그 정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중도 보수는 이 문재인 정권 심판과 민주당 심판 때문에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어야 그렇죠. 되고 네. 미래통합당은 개혁적인 모습이 없이 지금 지도부가 그냥 뭐 지금처럼 하면 찍어줄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선거 전략상으로 지난 20년간 계속 그 신호도 보냈고 조짐도 보내고 선거로도 메시지를 계속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도 저 지금 미래통합당에 혁신이 없어요. 지금 이 개혁파 개혁적 보수를 그걸 중도 보수라고 부르든 함적 보수라고 부르든 개혁적 보수라고 부르든 그 사람을 끌고 갈 만한 인물이 공천되지도 않았고 공천 탈락됐고 뭐 그런 메시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긴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지난 2016년 4.13 총선 앞에 꼭 선거를 한 20일 앞두고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때 잘 다 찾아보면 그때도 갤럽, 리얼미터, 뭐 아레날 온갖 데서 나온 여론조사가 다 있어요. 대부분 새누리당이 한 30한 4%, 5%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당명을 바꾸잖아요. 손혜원 그 의원이 들어와서 당명을 바꾸는데 21%, 23% 이 사이예요. 새누리당이 거의 한 10한 3% 차이로 상당히 격차 있게 이기고 있었고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180석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 정당 투표를 대입을 해보니까 그게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마지막에 이제 옥새 들고 나르샤 파동이 있고 그 바로 직전에 진박 타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한 보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진실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본다. 이 진실한 사람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최경환 그 의원이 진박 간별사를 자체를 하면서 대구 지역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분당까지 오락내리락 하면서 각 그 후보들 뭐 출정식, 출판 기념회 이런 데 다 나가가지고 소를 들어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공짜 다 받았어요. 그리고 다 떨어졌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진박 타령을 했는데 대구 지역은 다 살았죠. 진박 5인방이 다 살았죠. 그 당시에 뭐 정종섭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들 출마를 안 한 사람이니까 내가 정종섭 의원은 거론을 했는데 나머지 출마하니까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때 그러면 부산 경남에 부산이 왜 5시간 왜 넘어가느냐. 이게 옥새 들고 나르샤 파동이 벌어지고 진박 타령이 벌어지면서 부산 쪽에 새누리당을 지지해야 하는 보수 사람들이 박탈감을 받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MB 초기에 있었던 그 2012년 초에 있었던 선거에 있어서는 문자 그대로 친박 학살이었거든요. 그 다음은 친이계 학살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선거는 뭔가 비박 학살입니다. 문자는 비박 학살이에요. 싹 다 정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다 쫓아내고 심지어 김무성을 쫓아내고 이번에 그 강남 의뢰 공천을 처음에 제가 공천을 받았던 최영물 넣자고 당시에 김용호 전 국회의장이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다 알려졌으니까 내가 공개를 하는 건데 그때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였습니다. 저 당대표를 쫓아내고 여기다가 산뜻하게 우리 최영물 박아넣죠. 행도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비박을 학살로 해버렸어요. 이러니까 그게 부산 지역에 보수층 민심을 완전히 흩뜨려 놓았습니다. 그때 쉽게 말하면 네. 새누리당은 그때 자멸한 거예요. 부산 지역에는. 네. 부산 지역이 왜 5개가 넘어가느냐. 네. 그걸 수용직이 됐다. 그거 아니에요. 자멸해 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분노를 가진 거예요. 우리가 왜 박근혜를
밀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시중에 떠돌고 그게 주간재단 할 정도에 네네.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난 이번 선거는 과연 민심이 그때처럼 다시 움직일까 그런 식으로 움직일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민심이 진짜 궁금해요. 정말 네. 이 총선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지역이 됐는데 민심을 저희가 한번 또 들어봤습니다. 부산 경남 쪽은 암만 해도 보수 쪽이 한 6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부산 경남 경북은 보수층의 지지 기반 이 정치인들이 말할 때 흔히 텃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젊은 층에서는 진보가 많죠. 이제 세대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그 사람들 생각 수준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보수가 많을 것 같긴 해요. 어른들의 투표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20대보다는 30, 40대, 50대 중년층이 더 클 것 같아서 아직 보수가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혁신을 하려면 새로운 보수 어떤 그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자기끼리 아직도 그 테두리 안에서 정치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또 안 좋죠, 그런 보기엔. 이 서부 경남, 부산, 울산, 마산 이쪽으로 거의 보수당이죠. 몸에 배입을 기지. 예. 그런 게 이상하게도 다른 당은 이 정이 안 가더라고. 체감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미래통합당 쪽이 약간 실수 같은 부분도 많이 하고 다른 국민들한테 안 좋은 모습들도 조금씩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짝 민주당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엄마 아빠 세대들은 이제 보수 쪽 이제 쪽 계신 분들이 이제 집권하실 때가 또 많고 이러니까 보수 쪽이 좀 저희 지역에는 우세한 것 같습니다.